네, 오늘이 3월 4일입니다. 다음 주 7일쯤 선고 날짜가 지정이 되고 아마도 9일이나 10일쯤 헌재 선고가 내리지 않겠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헌재 선고를 앞두고 오늘도 서울 도심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여전히 열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짚어볼 5분들 함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서울 도심에서 여전히 친박 집회, 촛불 집회 열리고 있지요. 오시면서 보셨다는데 열기가 어떻습니까? 조금 줄어들었습니까? 여전합니까? 늘어났습니까? 일단 탄핵 반대 집회, 탄핵 반대 소위 말하는 태극기 집회, 이른바 태극기 집회. 태극기 집회는 그 중간에 지난주와 이번 주 중간에 그 3.1절 집회가 대규모로 열렸죠. 그렇습니다. 아마 가장 최대 그렇습니다. 규모라고 최대 했죠? 규모였죠. 그때에 비해서는 그 열기가 조금 낮지만은 그 다른 주말에 비해서는 또 열기가 높은 그런 상황이고. 탄핵 찬성 집회는 6시부터니까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또 오늘도 어떻게 보면 오늘이 마지막 집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결정되기 전에 마지막 집회. 그렇죠. 그런데도 선고 전. 오늘 선고 전까지 전에 마지막 집회가 될 수 있는데 오늘 또 정치인들이 또 광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서 호흡을 맞추는 이런 결과가 과연 저 탄핵 결정이 되고 나서 어떤 그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은 또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죠. 예, 우려되는데 또 정말 일부에서는 일부지만 극히 자해 소동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런 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이게 손가락 해가지고 혈서 이렇게 쓰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쨌건 평화롭게 자신들의 주장을 외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다른 사람에게 이제 해를 끼친다거나 물리적인 어떤 폭력을 쓴다거나 위협적인 어떤 언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자제를 하고 평화적으로 어떤 집회가 이어졌으면 하는 것이 아마 많은 국민들의 공통적인 바람 같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진짜 선고를 말씀대로 빠르면 9일, 10일 이럴 경우에 이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 긴장도가 최고로 고조되거든요. 그렇죠. 물론 내일 모레 가면 더 고조되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 조그마한 불시에도 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면서도 보면 경찰이 많이 동원됐더라고요. 경찰들도 많이 노력해야 되겠지만은 어떤 정치인들이라든가 그다음 탄핵 재판에 관여하는 변호사들이라든가 이를 좀 자극하는 발언을 좀 자제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차분하게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렇게 말하지만 또 사람도 감정의 동물인지라 그게 얼마나 통할지 하여튼 자제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긴장도가 더 높아지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걱정을 많이 하고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쩌고 또 나오든 반대하는 측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있지 않겠냐 싶은 얘기를 하는데 일단 나오고 나면 또 좀 이렇게 승복하자는 분위기가 좀 전반적으로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좀 과격한 발언들은 계속 있어 왔는데 그것이 사실상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어떤 영향을 좀 주려고 했던 발언들이었던 걸로 알아요. 오늘 보니까 사실상 태극기 집회에서도 아주 과격한 발언은 좀 자제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건 헌법재판소에서, 태극기 집회 측에서는 헌법재판소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돌고 있거든요. 김포문 변호사가 미국에서 건너와서 이 절차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럼으로써, 몇몇 재판관들이 이거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구나 라는 어떤 인식을 하고 있다 라는 자기네들끼리 어쨌든 그런 어떤 이야기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번져가면서 그 이전에 이 불복의 어떤 그런 토대를 마련하려고 그러고 있다 라는 어떤 과격 발언들 이런 발언들은 좀 자제되고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좀 기다리자 이런 분위기가 태극기 집회 내에서도 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양쪽에서 지금 다 헌재 판결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 나올 걸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게 안 나오더라도 결국은 그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걸 좀 전제로 하는 얘기죠, 이렇게 다 양쪽에. 이제 우선은 대선 후보들하고 정치권에서는 지금 좀 자유한국당은 그런데 그 대선 후보들은 어쨌거나 승복한다는 거를 명시적으로도 이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이거 약간 조건부들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선 정국하고 이 탄핵 결정 후가 맞물려 가면서, 그러니까 인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예.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이게 선동하는 그런 그 상황이 생기면, 그거는 뭐 여전히 이제 광장은 좀 혼란스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대했다가 깨졌을 때가 좀 제일 반발이 큰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뭐 새롭게 이제 절차, 그러니까 탄핵 소추 의결 자체가 위헌적이었다, 위법적이었다라는 새로운 쟁점이 또 도출된 것이 또 그런 기대를 하게 하면서 또 거기에 집회들에선 또 이런 그 굉장히 위협적인 말들이 나오고 네네. 뭐 헌재 재판관의 주소까지도 뭐 이렇게 인터넷 방송에서 이렇게 막 공개하고 이런 것들이 좀 저는 그 결정 이후에 대해서 좀 더 우려 섞이게 쳐다보는 입장이라서요. 네네. 예. 근데 어쨌든 만약에 이제 예상을 해보면 만약에 인용인다 이렇게 하면 그 이제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서 이제 또 뭐 어떤 불복 시위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잠재울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인용이 됐을 경우에. 인용이 됐을 경우에. 네, 인용이 됐을 경우에. 반대할, 그렇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인용이 되고 나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보다, 인용이 결정되고 나서 던지는 것보다, 지금이 저는 던질 시점이라고 봐요. 아하, 어떤 지금. 결론이 나오더라도, 나도 수용을 할 테니, 국민 여러분도, 정치권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달라. 그런 메시지를 좀 던지는 게, 지금은 적기일 것 같고, 그 정치인들도 물론 지금은 뭐 정치인 입장에서 승복을 하겠다고 했지만은, 그거 모릅니다. 지금은 발언을 그렇게 하지만은, 처음 발언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발언은 나는 승복을 하더라도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다. 뭐 이런 지금도 그 기조 그대로 갖고 있을 거예요, 정치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특히 인용이 돼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파면이 되면은, 바로 대선 전국에 들어갑니다. 그렇겠죠. 대선 바로 전국에 그날로 들어가면, 그날로 바로 대선 전국 들어가죠. 그리고 또, 자연인 박근혜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도 또 쟁점으로 부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금의 주어진 여건을 보면은 인용이 됐을 경우에 또 상당히 물론 기각이 돼도 뭐 비슷하겠지만은 인용이 됐을 경우에 상당히 큰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겨우 뭐 일주일도 안 남았죠. 거의 뭐 일주일 정도 남은 기간에. 그렇습니다. 일주일 정도 남은 기간에 어떤 정치적인 대타협, 합의 이런 것을 어떤 선언적으로라도 한 번씩은 내놓는 것이 어떤 정치인의 도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뭐 헌재도 참석을 안 하셨고 마지막 메시지는 뭐 글쎄 낭독을 했지만 그다음에 특검 수사도 안 받으셨는데 지금쯤 이렇게 뭔가 좀 공개적인 메시지 발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또 대선 주자들도 각각 무슨 집회 참석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는 우리가 할 거 다 했다. 이제 승복하자 하는 메시지를 좀 내놔야 할 때 아닌가요? 진짜 그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계속 어떤 에스컬레이터가 되다가 어떤 결정이 나오면 선고가 내려지면 하루아침에 딱 멈추는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실상 좀 차분하게 우리가 기다리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이제 정치권 포함해서 종교 사회단체에서도 일정한 좀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탄핵 선고가 딱 내려지면 생각보다는 어떤 이러한 갈등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로 내려지는 순간부터 대선 정국으로 확 이슈 자체가 판 자체가 바뀌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은 어쨌건 자연인 대통령으로서 이제 내려오는 것이고 지금까지의 어떤 중요한 이슈의 핵 중심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물론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되겠지만 그것은 큰 판의 흐름에서 봤을 때는 핵심적인 이슈에서 이미 밀려난 상태가 큰 하나의 획이 그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엄청난 갈등 이런 것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래도 사전에 또 이 종교 사회단체 또 정치인들 포함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사회를 이렇게 무난하게 어떤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움직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다 같이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저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집회가 뭐 시작이 되지 않아서 그런가요? 예전에 볼 수 있었던 그런 식의 어떤 막 긴장도 넘치는 그런 집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종의 뭐 마무리 비슷한 그런 저 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그러니까 이정미 재판관의 어떤 뭐 주소를 바깥에 공개를 한다거나, 또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 뭐 몽둥이를 든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사실 뭐 소수에 불과하고, 현재 태극기 집회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사실 3.1절만큼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장소가
입구가 아니라 지금 을지로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충무로역까지 지금 이걸 확대를 시켰거든요. 이 MBN 앞도 지금 행진을 하신다 그러죠? 그렇죠. 충무로역까지 뭐 행진도 한다 그러고 해서 그런 어떤 굉장히 넓은 지역으로 퍼져 있음에도 촘촘히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오늘이 마지막이다, 마지막 집회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고 다들 나오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아까 그 이제 두 분께서 지금쯤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승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데 지금 메시지 전한 거는 좀 의미가 좀 반감되지 않느냐. 그렇습니까? 지금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그 한다는 건 자기 오히려 희망을 섞어가지고 이야기하고 지금 그 뭐 또 대통령으로서는 제 생각에는 승복이라는 메시지를 던질 수가 없는 게 본인이 뭐 각하라든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지금 주장하는 면에서 뭐 승복이라는 그 말을 던지는 순간 탄핵 인용에 대해서 승복하라 이 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함께 수용합시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마음이 아프겠지만 자기 기대와 반대로 나왔을 때 여야 정치인 모두에게 딱 그 헌재 결정이 나온 날 다음 날이 있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그다음 그 야당 정치인대로 국민들에게 진짜 승복을 갖다가 호소를 해야 됩니다. 눈물로 호소하든지 어떻게 호소하든지 그게 저는 이번에 그 결론이 나오고 나서 어떤 그 대하는 그 헌재의 결론에 대한 태도를 보면요. 이 사람이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진짜 올바른 정치인인지 아니면 자기 정권을 잡기 위한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람인지가 드러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만일에 인용이 됐다. 그건 대통령 나와가지고 진짜 나도 뭐 그 죄 없다고 이렇게 항변했지만 일단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온 이상 우리 승복합시다. 나를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던질 줄 아는 대통령이 돼야지 마지막에 그래도 아름답게 정권을 마무리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거고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헌재 결론이 딱 나는 순간에 그다음 즉시 여야 정치인들이 하여튼 그 승복하자는 자기 지지 세력에 던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인용이 됐을 경우에 만약에 대통령이 결정되고 나서 한다. 그러면 인용이 됐을 경우에 대통령이 승복하자. 그래서 탄핵 반대파에게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기각됐으면 그러면 이거 승복하자 이야기할 겁니까? 그만두겠다 하시는 게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메시지가 가능하지. 기각되고 나서 기각되고는 대통령이 할 필요가 없죠. 아니죠. 기각이 돼도 다른 쪽에서 또 그 야권 정치인이 하죠, 그거는. 그리고 저는 저 기대시킨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양쪽 집회를 주도하는 당기국 또 대전 행동 그 양쪽 집회 이것도 탄핵 결정이 나는 순간에 해체하겠다는 선언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미리 해놔야 하시는 어떤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하는 건 뭐 별 의미 없고 그때 돼서 하는 건. 그 전에 미리 좀 장치를 해놓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놓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죠. 하여튼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자 우리 좀 전에 다 얘기하셨지만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우리 국민들 현명하게 대처할 거라고 믿고요. 자 그런데 이게 좀 해프닝인가요? 무슨 그 친박단체 박사모에서 박근혜 대통령 뭐 이게 사랑하는 모임인데 새누리당을 만든다고? 새누리당 당명을 확보했다는 게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그렇게? 아니 뭐 그 창당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제 요건들은 있죠. 그게 그런데 지금 이제 새누리당이라는 당명 자체에 대해서 이게 2011년 말에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그 홍준표 대표가 당시에 대표를 하다가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가 되죠. 그러면서 박근혜 당시 그 전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되고 그러면서 소위 이제 친박계가 장악을 한 친박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라는 당명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좀 박근혜 대통령 거라는 인식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박사모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임명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비판적인 거거든요. 박사모에서. 그러니까 이 임명진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지금 자유한국당에 대한 반감과 더불어서 새누리당이라는 당명 자체에 대한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과 연관 때문에 그 애착을 가지고 지금 그 창당 준비를 하면서 이 새누리당 당명을 가명으로 하겠다, 가안으로 하겠다, 그래서 가칭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신고를 했고 그 신고가 받아진 필증을 지금 올렸는데 뭐 한다고 하면 창당도 불사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박사모는. 근데 박사모면은 자유한국당을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건데요. 뭐냐면 이겁니다.
이 자유한국당의 친박계 의원들이랑 또 당협위원장 몇몇 당협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당론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그거를 임명진 위원장이 그건 일부 의견일 뿐이다. 그건 당론은 안 된다라고 거부를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박사모에서는 임명진 위원장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래 우리가 직접 나서자 이렇게 나선 건데 저는 박사모가 지금까지 한 일 중에 가장 잘했다 하고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자, 뭐냐면 딱 타이밍도 맞아요. 앞으로 이제 촛불 집회 계속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탄핵 결정이 나오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정당이라는 게 뭡니까? 광장에서의 목소리를, 음성적인 목소리를 이 국회에서 하자라는 게 정당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뭐 이렇게 탄핵 촛불 집회를 하지 말고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되던 인용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목소리를 국회에서 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을 만들어서 바로 탄핵에 대해서 박 대통령을 옹이하겠다 이 목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박사모가 이제 탄핵 결정 이후에 광장에 나오지 말고 국회 정당을 만들어서 그 목소리를 이 양성화해서 그러니까 당으로서 정당으로서 앞으로 목소리를 내라. 근데 당명은 제가 좀 이렇게 새누리당 말고 하나 제안을 하나 하면 뭐죠? 탄탄당, 탄핵을 탄핵한 당, 뭐 이런 이름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옹이하겠다라고 나선다면 아니 촛불 집회보다 훨씬 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앞으로. 어쨌든 뭐 이 광장에 그 목소리를 내지 말고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목소리를 내라. 그런 차원에서 잘했다는 말씀이고. 근데 뭐 지금 가뜩이나 보수세력이 지금 분열돼 있잖아요. 뭐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또 새누리당까지 뭔가 새로운 세력이 되면 이건 뭘까요 이게? 정광용 박사모 회장 얘기를 보면 자유한국당에 대한 미련을 버렸기 때문에 새누리당을 뭐 이렇게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렇게 나가는데 저는 이거 뭐 그냥 정광용 회장이 굉장히 오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습니까? 합니다. 이게 정당이라는 게 어떤 기본적인 정강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가는 건데 이 박근혜라는 한 인물을 완전 이제 이른바 사당을 만들겠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저는 뭐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의미가 있겠느냐 그냥 별 의미가 없는 그런 게 받아들이고 지금 현재 광장에 나온 이른바 어떤 뭐 이 굉장히 강하니까 극우 쪽을 중심으로 보고 그쪽의 어떤 정치 세력화를 모색하겠다라는 그런 행동으로 보이는데 뭐 나중에 혹시 정당화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단체가 되는 것은 아니,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 창당준비위원회 신고한 거예요. 창당준비위원회 당명을 확보했다는 게 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당명이 지금 정관에 등록된 당이 한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라는 당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새누리당을 버렸죠, 그러니까 버렸죠. 새누리당이 버렸기 때문에 아무나 줄 수 있는 것도 그렇죠. 신고하면 되죠. 신고하면. 그러니까 전에 그 김민석 의원이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선관위에 딱 등록해놓고 국회의원도 하나도 없는 당을 민주당을 등록을 해놓으니까 다른 그 진보 정당이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못 썼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그런 것으로 어떤 게 선점을 해놓는 그런 의미고 실제로 당을 창당을 하려면은 그 시도당을 5개 이상, 전국에 5개 이상 만들어야 되고 굉장히 또 돈도 들어가고 굉장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은 어떤 선언적 의미로 우리가 새누리당 당명을 확보를 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그 대통령이 만든 당이다. 그런 그리고 어떤 상징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 어떤 정치 세력화 하겠다. 그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안 안기고 안 갖고. 제 생각에도 이 지금 탄핵 결과 나고 나서 계속 이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을 흩어지지 않게 모으기 위한 어떤 방책이지 실제로 창당하겠냐. 그거는 상당히 의문이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욕구를 할 수 있는 데가 뭐 자유한국당, 뭐 바른정당은 아니겠지만 이런 그 도구가 있기 때문에 굳이 돈도 들어가고 조직도 들어가고 이런 힘든 창당을 하겠냐. 좀 그거는 약간 의문입니다. 하여간 뭐 저희가 오늘 교육 화면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마지막 집회라고 하지만 불상사 없이 잘 끝나고 결과가 나오면 함께 승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특검 수사 얘기해보죠. 다 끝났습니다. 수사는 끝난 거죠? 수사는 끝나고 이제 앞으로 뭐 특검들이 이제 공소유지만을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데 마지막 또 오찬 간담회를 했다는 거죠. 뭐 아쉽다. 가장 아쉬운 게 역시
대통령 대면 조사겠죠, 못한 부분? 네, 두 가지를 아쉬워했습니다. 네네. 어떻게 박영수 특검이 기자들과 만나서 오찬을 하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이 가장 이제 그 아쉬운 점을 토로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병우 수석, 우병우 수석과 관련한 시간만 더 줬다면 우리가 재청구를 해서 100% 아마 구속영장이 나왔을 거다라는 말을 했고 그다음에 대면 조사 관련해서 역시 그 우리가 다 들어줬다. 그리고 다 양보를 했는데 굳이 녹음 때문에 대면 조사가 성사되지 않은 것. 이 두 가지를 가장 아쉬워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죠. 박영수 특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되게 이 삼성그룹에 대해서 433억을 뇌물죄로 했을 때 그 K스포츠 재단과 미르 재단의 200억에 가까운 200억과 관련해서 아니 그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 점은 이 특검 쪽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정경유착의 고리였고 최순실은 그것을 이용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K스포츠 재단과 미르 재단에 출연한 모든 기업에 그 출연하는 행위 자체가 정경유착이라고 특검은 사실 상정을 한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틀을 다 만들어 놓았으니까 검찰은 사실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거의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점은 굉장히 눈길을 끕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보니까 어쨌든 이게 특검이 지금 잘 종료가 된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연장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뭐 아쉬울 수 있지만 위헌적이다 특검이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처음부터 그냥 다 이게 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경재 변호사 그랬다면서요? 예, 최순실 씨 변호인이 이제 이경재 변호사께서 이제 그 특검이 생기게 된 그 특검법, 최순실 등 뭐 민간인의 국정농단에 관한 뭐 그 특검 검사 임명하는 그 특검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거예요, 위헌. 그러면은 그 특검이 공소한 거는 무효가 되는 거죠. 고난 없는 곳에서 공소 제기를 한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그 이경재 변호사의 근거는 그러니까 이 특검이 국민의 특검이 아니다. 야당에서 추천한 특검이다. 그래서 특정 정파에 치우친 특검이기 때문에 뭐 국민 주권주의, 뭐 재판의 정당한 재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뭐 국회의 또 의회주의에도 위반된다라고 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재판부에다 신청하겠다라는 이제 뜻을 이제 밝힌 건데요. 이게 저는 1차적으로 좀 시간 끌기 면도 있고, 그리고 한 고개를 넘어야 되는 게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면 바로 헌재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의 그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부에 먼저 제청을 해달라고 요청을 이 법률이 신청을 위헌이다고 헌법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우선 턱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재판부에서 안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그걸 또 뭐 항고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그 추가적인 절차들을 통해서 좀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설사 그 고비를 넘었다 하더라도 지금 헌재가 3월 13일 이후에는 7인 체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데서 위헌 법률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지금 헌재 심판의 탄핵 심판과 똑같은 위헌 시비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이경재 변호사의 좀 그 시간 끌기 위한 뭐 새로운 또 이런 그 묘안으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박영수 특검의 기자 간담회 있죠. 저는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검사는 기소장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요 특검이 아직 덜 끝났습니다. 공소유지를 앞으로 7개월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중간에 나서 있죠. 어떤 수사 과정에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기자회견을 한 거는 난 사법기관으로서 준사법기관 아닙니까? 그럼 부적절하다. 그냥 기소장으로 말하고 그다음 공소유지 철저히 유죄받으면 되는 거지. 무슨 정치인처럼 있죠. 특검 끝났다고 기자들 간담회 하면서 여러 가지 우병우 다시 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다. 뭐 이런 비법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박영수 고등검사장을 지냈죠 아마. 그렇습니다. 이분이 그 검찰에 있을 때 상당히 좀 이렇게 대외적으로 유명해진 사건을 많이 처리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 어떤 정치적인 면이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끝까지 어떤 정치적인 면으로 가신 게 아니라 이걸 왜 굳이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 일종의 정치적 행위라고 보는 분도 좀 있는 것 같죠?
뭐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정치적 행위다. 그런데 탄핵 심판에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박영수 특검이 의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저런 기자 이제 간담회죠. 네. 회견 기자 간담회인데 저걸 했을 것인가? 글쎄, 그건 좀 의문인데 네. 어쨌건 기자들이 이제 그동안에 뭐 계속 특검에 굉장히 오랜 시간 이제 출입들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예, 특검 쪽에다가 뭔가 좀 일단 수사기간 다 끝났는데 네. 우리 법원이나 한번 좀 하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뭐 굉장히 많은 요청을 그동안 했던 걸로 제가 들었어요. 아, 뭐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박영수 특검으로서 이번 특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의미 이런 네. 걸 생각할 때 뭐 기자들의 그런 요청 부분을 뿌리치기가 또 쉽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을 네. 것 같은데 네. 일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정하게 탄핵 심판 부분에 어떤 이 분위기 이런 부분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들지만 또 근본적으로 본다면 어쨌건 지금 탄핵 심판은 이미 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기본 심리를 끝내고 지금 평의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자체가 그렇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 글쎄요. 그렇게 보는 것도 너무 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런 좀 의구심을 살만한 게 이겁니다. 수사 결과 발표도 28일 날 활동이 종료됐는데 6일 날 하고 아직 안 했죠. 아직 안 했죠. 6일 날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그러고 네. 미리 지금 예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대한 분량이 될 것이다. 삼성 관련에서는 뭔가 아주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예고를 하고 네. 어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도 이 형식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 테이블을 여러 개로 만들어서 헤드 테이블에는 박영수 특검이 앉고 네. 거기 헤드 테이블 기자 6명 앉고 네. 그다음에 특검부 4명 앉고 거기다가 또 다른 기자들이 다 거기 앉아서 각 테이블마다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 풀을 했어요. 기자들 사이에 다 공유를 했습니다. 그 공유를 한 거를 제가 다 모아서 읽어보려니 이게 A4 용지로 한 30페이지 돼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말들을 쏟아낸 거죠. 네. 물론 주제는 다 비슷합니다. 주제는 우병우 왜 늦게 불렀냐. 그거는 수사기법상 일단 쉬운 것부터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 삼성에서 한번 맡겼고 또 블랙리스트에서 맡겼고 이러다 보니까 뒤로 밀었다. 이런 이제 이런 설명이 있고 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재용과 블랙리스트 재판은 세계의 재판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온 것. 이런 것들은 일단은 그러니까 특검이 지금까지 수사를 하면서 특검법에 따라서 매일 2시 반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브리핑 다 하고 했는데 굳이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이것을 또 거기서 오간 내용들을 공개를 하고 거기서 미묘한 부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 100% 믿을 사람은 아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미묘한 말들이 많고 그게 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또 여론전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아쉬운 부분이 이제 하나가 아까 좀 말씀하신데 박근혜 대통령 대면 수사를 못한 것. 또 하나 우병우 수사를 제대로 못한 것. 시간 너무 부족했고 우병우 전 수석이 워낙 또 법률적인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걸 꼼꼼히 자기의 방어를 잘했다. 그런데 다시 청구했다면 100%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검찰에서 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얘기 듣자니까 검찰이 우병우 사단이 이른바 우병우 사단이 쫙 깔려 있고 그동안 미묘한 순간마다 다 검찰 측하고 관련자들하고 통화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분이 다 검찰에 포진해 있잖아요. 제대로 수사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두 가지 시각이 있죠. 첫 번째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듯이 최근에 밝혀진 게 또 지금 김수남 검찰총장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을 또 부적절한 타이밍에 마치 수사 관련돼서 그러니까 그 우병우 수석이 자신과 관련된 수사라든지 혹은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라든지 결정적인 순간순간에 김수남 총장과 통화를 했다라는 것이죠. 또 이영렬 중앙지검장, 그러니까 특수본 맡고 있었던 중앙지검장과의 어떤 통화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직도 현직 아닙니까? 김수남 총장이 현직이고 그런데 검찰이 이걸 수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갖게 하죠.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이 검찰 수사를 넘어왔을 때 바로 20대 후반의 여 검사가 SNS에 글을 올려서 많이 의구심을 갖고 많이 걱정하시는 줄은 알지만 그러나 검찰 내부의 분위기는
해볼 만한 하겠다 이제는 수사를 하겠다라는 분위기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그러니까 그 검사의 어떤 생각이겠죠. 이런 글을 올렸는데 문제는 검찰 내부의 분위기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 이제 정권도 바뀔 것이다. 그거는 뭐 정권을 승계하든 정권을 승계하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던 검찰은 수술대에 오를 것이다. 또 도마에 오를 것이다. 지금까지 수사를 어떻게 해왔고 어떤 국민들의 비판이 있고 그렇다면 그때마다 이야기가 도는 게 검찰의 그 존립 아닙니까? 공수처 얘기도 나오고 또 다른 형식의 이제 그 검찰의 기소권을 독점해야 되느냐 이런 비판들을 직면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우병우 수석의 수사를 만약에 또 미진하게 한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팔짱 낀 사진이 나왔을 때 국민들의 그 들끓는 그런 있었죠. 비판처럼 지금도 그 비판을 직면할 것이다. 벌거벗은 상태로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검찰은 딱 한 번 어떤 순간에 다 단합을 한답니다. 어떤 순간이냐면 자신의 존립에 대한 어떤 이 직면에 있을 때, 그러니까 조직 보호를 위해서 수사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또 설득. 어떻게 보세요? 진짜 검찰이 이제 넘겨받았잖아요. 공을 이제 제일 큰 남은 게 이제 두 가지가 대통령 수사, 우병우 전 수석 수사인데 대통령 수사는 이제 그렇다 치고. 우병우 전 수석 수사 제대로 할까요? 그래서 지금 박영수 특검이 아주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다. 박영수 특검이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검찰에서 다시 영장 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다. 이런 우병우 수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어제 저는 뭐 그 기자회견 내용을 다는 모릅니다만은 사실은 아까 30페이지 분량이라고 그랬나요?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기자는 아닙니다. 기자 간담회. 그렇게 했으면요. 이걸 검찰이 그 상태에서 놔둬버리면은 역시 특검이 대단히 좋은 존재고 지금 검찰은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때문에 검찰로서는 박영수 특검이 이렇게 많이 터뜨려 놓는 바람에 수사를 안 할 수 없게 돼버렸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누가 정권을 갖다가 잡을지 모르지만은 만일에 야권의 잠담이 검찰 개혁에 분명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들어갔다가 어떻게 그게 역대 정권에서 가장 항상 흐지부지돼서 제가 그렇게 믿지는 않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그 우병우 수석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찰의 문제가 사실 많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이영렬 본부장이 어떤 우병우 수석의 압수수색도 못하고 계속 미적거리고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면서 다음 정권에서 분명히 검찰에 대해서 공수처라든가 뭔가 나올 거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검찰이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우병우 수석에 대한 어떤 조사는 열심히는 할 것이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김수남 총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이까지 가겠느냐. 제 생각에는 우병우 수석에게 롯데의 압수수색 알려줘가지고 70억을 돌려준 문제. 그다음 여러 가지 그 외에 그 광주지검에 대한 세월호 압수수색 영장 문제, 영장 문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아마 밑에 실무 담당 검사들을 조사를 하는 선에서 끝내지 않을까. 그 결국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잘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안 할 수 없는데 잘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처음에 검찰 특수본이 특검에 2만 페이지의 분량을 넘겼죠. 다시 돌아온 게 6만, 7만 페이지 분량이 돌아왔습니다. 일단은 양이 엄청나게 방대하고, 특수본에서 하지 못했던 블랙리스트 이런 부분도 있고, 이대 부정비리, 부정입학 이런 것도 있는데, 또 그 와중에 또 우병우 전 수석과 검찰 간부들이 통화를 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일단 불신을 하기 시작을 했죠. 특수본에 다시 맡긴다고 하니. 그런데 그 부분은 검찰에서 극복을 할 수 있더라도 앞으로 다가올 여건, 주변 환경, 가령 인용이 된다. 인용이 되면 바로 대선 전국 들어갑니다. 탄핵 인용이 되면. 인용이 되면 대선 전국 바로 들어가죠. 그렇다면은 이 대선 전국에서 대통령 주변을 수사하는 게 이것이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여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1997년에 대선할 때 DJ 비자금 문제. 그때 김태정 검찰총장이 수사 유보했죠. 대선 기간에. 그리고 대선 끝나고 나서 허지부지 됐습니다. 그런 부담이 있고 만약에 또 기각이 돼서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를 한다. 그러면은 헌재에서 대통령이 죄 없다고 완전 죄 없다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탄핵감이 안 된다고 그런 판단을 내리겠지만은 헌재에서 이렇게 클리어된 부분을 특검에서 다 파헤쳤는데 또 검찰에서 또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또 검찰의 동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주변 여건 때문에 검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별개로
상당히 검찰 수사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 네,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안 할 수 없는데 잘할 수는 없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번에 흐름을 보면 이제 우병우 수석이 구속되는 일만 남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박영수 특검이 저는 검찰에 선물을 줬다 이런 생각도 좀 가져요. 네네.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이 만약에 우병우 전 수석을 구속했을 경우와 검찰이 구속했을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우 전 수석이 검찰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박영수 특검도 검찰 출신이거든요. 네네네. 지금 검찰은 다른 거에 앞서서 검찰 자체의 존립이 지금 위협받는 상황이 바로 눈앞에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조직을 어떻게 하면 앞으로 보호할 수 있는가, 살릴 수 있는가 이것이 현재 검찰의 최대 관심사라고 봤을 때 박영수 특검이건 아니면 현재 검찰 지휘부건 우병우 전 수석은 지금 현재 국민 밉상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을 깔끔하게 처리를 못하게 되면 앞으로 그걸 모두 다 검찰이 뒤집어 쓰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이제 박영수 특검 간담회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특검법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했지만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가 있고 그것을 검찰에 다 이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부분 포함하고 현재 검찰이 처해 있는 이러한 상황 또 권력 말기라는 어떤 전반적인 이 권력의 상황 이런 등등을 종합해 본다면 검찰로서는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저는 뭐 구속될 것으로 봅니다. 네, 어쨌든 뭐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 뭐 검찰이든 특검이든 거기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해서 결과를 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조금 마이너한 얘기랄까요? 뭐 해프니까 장시호 씨가 어저께도 특검에서 뭐 간담회식에 나왔다면서요. 우리 직원으로 착각할 정도였다 이렇게 너무 잘 협조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아주 특검 성과 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큰 역할을 했죠. 특히 그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도 일단 저기 복덩이 또 기자가 물어봤어요. 장시호가 복덩이더냐? 일단 복덩이는 맞다. 그리고 또 특히 그 태블릿 PC 두 번째 태블릿 PC 거기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많이 확보를 했고 결국은 수사의 성과를 냈다. 태블릿 PC는 그 어쨌든 좋은 그 증거가 됐다는 것인데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심정을 굳혀줄 만한 그 정언들은 많았지만은 우리가 범죄 사실을 입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언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본인도 아는 분야가 아는 게 좀 그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쨌든 최순실 씨가 특검 쪽 수사관이나 그 검찰들과 스스럼 없이 지내고 이것은 어떤 수사 그 한계 내에서 했다. 우리가 특검에서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했다는 이런 이야기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100% 장시호 씨를 100% 믿을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결국은 겉으로 뭐 언론에 드러난 장시호 씨의 캐릭터나 어떤 장시호 씨가 스모킹 건이 완전히 됐다.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뭐 가방 속에 인사 파일도 뭐 찾아내고 그 대포폰 번호도 뭐 알아내고 이런 것이 계속 보도가 되면서 장시호 씨가 검찰 특검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지만은 그렇게 비쳤지만은 부분적으로 그런 게 있지만은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뭐 특검이 다 노력해서 한 거지 장시호 씨 입빌려서 한 거 아니다 그 말이겠죠. 이거 뭐 아까 편지 썼다는 걸 잘 보니까 특검 사람들 생각하면서 가끔 씨국군에 이거 무슨 썸 타는 겁니까? 무슨 뭐 수사기관과 피의자 사이에 이런 말이 오가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장시호 씨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다에 많이 다른데요. 제가 볼 때는 장시호 씨 특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그 밑에 바닥을 보면요. 치매란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 말하는 걸 갖다가 치밀하게 뭘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 뭐 생각날 때 한마디씩 툭툭 던지고 이런 거지.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특검에서 장시호 씨 잘해준다 하더라도 저렇게는 안 하거든요. 저거는 장시호 씨가 이때 살아온 환경 이런 게 좀 비춰지는,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침이 없었다는 거죠. 자기 생활에서 뭐 집에 돈 많고, 그 다음 이러니까 뭐 학교 공부도 뭐 대충 해도 공부는 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래도 뭐 누가 건드린 사람도 없고, 그런 면에서 장시호 씨는 세상에 거칠 게 없었다.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주위에 이게 내 말이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거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치밀하지 않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어떨 때는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머리 막 굴리고 내 말이 어떻게 저 사람한테 빛을 켜고 이런 생각하면 말 제대로
못합니다. 네. 조심스러워지죠. 네. 근데 장시호 씨는 보니까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네. 이 순간에 내가 제일 즐거울 게 뭐냐. 심지어 특검한테 아이스크림 키핑까지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요만큼 먹었으니까 내일 또 다시 달라고 그랬다는데 그게 보통의 사람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제가 중앙지법에 형사부장 할 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재판을 받았는데 통제가 안 되는 분이에요. 이건 뭐 법정에 와가지고 다리 한쪽에 꼬고 앉아가지고 이걸 지적해도 말도 안 듣고 이런 분한테는 재판이 참 힘들고 법이 진짜 안 통하는 취해법권자예요. 장시호 씨도 뭐 그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떤 캐릭터에 따라서는 상당히 재판이나 수사하기 어려운 사람 분명히 있다. 뭐 저 장시호 씨도 말 탔다 그러죠? 뭐 그래서 그런가요? 말 탄 사람 다 저런가? 저렇게 되면 뭐 검찰에서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기소할 때는 뭐 좀 봐주지 않나요? 속된 말로 이렇게 수사에 잘 협조하면. 그렇죠. 굉장히 협조를 했을 때는 뭐 기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 기로했을 때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뭐 더 파고들지 않는다든가 뭐 그런 건 있죠. 근데 그러니까 장시호 씨의 저렇게 이제 넉살 좋은 성격이 뭐 검찰의 이제 특검에 사람들을 경계를 놓치게는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경계를 낮추게는. 그런데 저는 박영수 특검에 다 믿을 수는 없다라고 한 말이 이모 가방을 뒤져가지고 뭐 서류 있던 거 민정수석실로 보내라는 거 그 포스트잇 적힌 거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직원한테 보내서 보관하게 하고 뭐 그런 것을 봤을 때 아주 즉흥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감도 빠르고 자기 단도리는 잘 하고 그런 성격이 아니냐, 그런 치밀함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외려 저는 좀 굉장히 야근 사람 쪽으로 보는 게 저는 또 그런 판단이 자신은 살짝 빠지고 특검보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장시호 씨에 대해서 공부를 못했다고 언론에 나오던데 공부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다. 머리가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공부란 건 뭐 영어 수학 묶이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도 머리는 좋을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조금 전에 뭐 그 이수희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같은 맥락이 될 수 있겠죠. 저는 어떻게 박영수 특검이 어쨌든 이 장시호 씨와 거리를 좀 두는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장시호 씨가 하도 지금 언론에서 뭐 특급 도우미라든지 뭐 이런 표현을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그 이상으로 사실 뭐 이렇게 스스로 개입했다, 수사에 개입했다 이런 식의 어떤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 특감이 좀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공소 유지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 앞으로 이제 재판이 나오면 재판에서 이 장시호 씨의 증언이 굉장히 필요한데 만약에 저쪽 최순실 씨 측에서 그건 우리가 인정할 수 없어 그러면 장시호 씨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이경재 변호사 측의 어떤 또 이 신문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입장은 계속 또 유지도 해야 되고 그렇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장시호 씨가 끝까지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는 공소 유지를 하면서 증언이 필요하거든요. 잘 도와줘야죠. 잘 도와줘야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또 그런 어떤 관계에 너무 검찰과 막 유착된 듯한 어떤 특검과 유착된 듯한 그런 어떤 이 이미지도 사실은 좀 부식시켜야 되고 어느 정도 또 거리도 둬야 되고 앞으로의 어떤 재판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발언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말씀 맞는 게요. 재판할 때 지금 장시호 씨가 저렇게 특검과 유착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밀접한 그게 결코 특검에 유리한 건 아닙니다. 판사들은 저렇게 되면은 장시호 씨가 뭔가 자기적인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 특검을 도와주게 특검은 어떤 혜택을 주고 그런 게 있고 아까 우리 이수희 변호사님 사진 찍고 했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물론 치밀할 수도 있지만은 장시호 씨가 이거 대통령하고 통화했네 뭐라든가 어떤 흥미 있네 하면서 찍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시호도 지금 구속 기소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범인 이걸 하려면은 자기가 한 증거를 철저히 없애야 됩니다. 근데 장시호 씨는 오히려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관했다는 거는 진짜 저희들은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그때 작년 7월에 이미 최순실 재판받을 걸 다 예상하고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장시호 씨는 무슨 흥미거리로 우리 이모가 이런 사람이네 내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저게 장시호 씨 개인 혼자만의 생각으로 했을까? 저는 이 사건 뭐 고영태 파일 이런 걸 좀 둘러싸고 볼 때 어떤 누구와의 어떤 협조 부탁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뭐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데 좀 흥미있달까? 약간 좀 눈에 띄는 부분 이런 게 있었어요. 이모가 최순실이 매일 청와대에서 온 문건을 검토하느라고 2-3시간밖에 못 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런 보도가 있었죠? 저도 그 뉴스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그 뉴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예를 들면 해외 뭐 독일에 출장을 갔다 온다. 네. 그러면 검토해야 될 서류가 산처럼 쌓여 있어가지고 네. 그걸 뭐 새벽까지 계속 검토하고 네. 포스트잇을 거기다 붙여서 다시 청와대로 보내고 이랬다. 평상시에도 굉장히 그런 서류들을 많이 봤다라는데 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대통령의 그동안의 해명이나 이런 부분과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에 이제 뭐 그냥 조금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정도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장시호 씨의 증언을 본다면 청와대의 뭐 문화체육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의 서류들도 상당히 많이 지금 최순실 씨의 예. 손을 거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이 하나 좀 주목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어제 이제 관련된 얘기 중에 장시호 씨의 그 제2 태블릿 PC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그 당시에 나왔을 때만 해도 최순실 씨 쪽에서 완전히 나한테 다 덮어 씌우려고 한다 막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을 보였다는 그랬죠.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어제 박영수 특검 얘기를 보면 특검이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 대리점에 직접 최순실 씨가 와서 그 제2 태블릿 PC를 개통을 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최서원이라는 이름으로 네. 직접 왔다라고 그 대리점 직원이 이 했다는 특검에다가 거죠. 예. 진술을 한 거예요. 이런 등등을 본다면 최순실 씨가 그동안에 뭐 자신은 모른다. 다 이거 뭐 장시호 씨가 한 거고 자신한테 덮어 씌우려고 한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예.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뭐 완전히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를 어제 또 예. 특검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하여튼 뭐 만약에 정말 뭐 매일 청와대에서 보내온 문건을 검토하느라고 2시간밖에 못 잤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너무나 황당한 얘기거든요. 근데 일단 장시호 씨 말입니다. 네. 장시호 그러니까 100% 씨가 못 믿는 최순실 씨와 같이 생활한 것도 아니고 네. 저번에 고영태 씨도 그 이야기를 했죠. 네. 최순실 씨가 그 국정하느라고 뭐 골치 아파 죽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 들은 거예요. 뭐 전화도 많이 오고 막 그래서 예, 들은 겁니다. 예, 옆에서 들은 거고 예. 최순실 씨도 아마 장시호 씨도 최순실 씨에게 저 말을 들었겠죠. 근데 저거는 장시호 씨에게 뭐 분류하라고 네, 지시했다는 그거는 뭐 부분적으로 뭐 있을 수 있지만은 네네네. 2-3시간 정도밖에 뭐 하루에 2-3시간 이것은 본인이 본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렇습니까? 최순실 씨가 내 이만큼 뭐 파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수시로 한 것 같아요 주변에. 저게 사실이라 그러면은 네. 저는 그 정호성 그 전 비서관이 좀 그 면책적으로 그러니까 그 뭐 서류들이 있으면 어떤 결정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으면은 보내는 거죠. 네. 그 최순실한테. 그러고 뭐 대통령께서 이거 했냐 그러면 뭐 최 선생님도 봤다고 하고 뭐 이러면은 그냥 좀 잘 넘어가고 하고 뭐 이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으면 만일 그런 일들 때문에 그냥 이렇게 최순실이 적극적으로 받았다기보다 그렇게 그냥 좀 그 비서관 측에서 좀 보낸 것도 네, 있지 않을까. 뭐 있을 수 제 있지 순전히 않을까. 추측이지만요. 예, 하여튼 뭐 그건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저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 좀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좀 정치권 소식 본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죠.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걸 전제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민주당 대선 주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예, 먼저 관련된 화면 보시고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돌아오시죠. 저는 인수위 없는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자마자 곧바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또 저는 이미 검증이 끝난 후보입니다. 전국에서 모두 지지받고 보수 진보를 뛰어넘어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후보입니다. 저 최성 역시 이번 촛불 민심을 통해서 나타난 국정농단 사태에서 나타난 민심의 첫 번째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지닌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와대, 국회, 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누구보다도 청렴하게 공직을 해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호감도, 안정감, 본선 경쟁력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계십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우리가 우애와 협력을 잃지 않고 경쟁하는 법을 그 길을 만들어낼 때 새로운 정치와 민주주의는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친재벌 후보냐, 친서민 후보냐. 친재벌 후보가 만약에 집권을 한다면 저는 그게 결국은 우리의 삶 자체는 바꾸지 못하고 권력 담당자만 또는 단순한 집권 세력만 바꾸는 결과를 만들게 될 것이다.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일, 흑수저인 이재명만이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도 저 부분은 이제 모두 발언해서 한 얘기 같죠? 네. 예, 한데 자, 문재인 후보 가장 잘 준비된 후보다. 당장 할 수 있다. 네. 오늘이라도 뭐 대통령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뭐 과연 저 토론을 보고서 뭔가 이제 2, 3위 후보, 뭐 4위까지 나왔으니까 네. 현재로서는 지지율만 따지면
그분들은 이제 1위를 뭔가 뒤집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부터 시작이죠. 예. 권역별 경선이 4개 권역별 경선이 또 실시가 될 거고 네. 일단 그 탄핵 결정돼야 됩니다. 네, 일단 그 전제로 그 전에 합니다. 어제 그 토론회가 첫 토론회였어요. 전체 예. 10번을 하기로 했는데 어제 라디오로 한 것 이것 자체를 놓고도 첫 토론회가 왜 라디오냐. 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 그러니까 당 지도부 쪽에서는 네. 이거 탄핵 결정도 안 되는데 우리가 너무 떠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라디오들 차분하게 가는 거다. 예. 이렇게 했는데 그 다른 주자들은 이거 결국은 문재인 전 대표에게 유리한 거 아니냐. 문재인 전 대표는 계속 방송 토론다 가급적 자제하려고 했죠. 네네. 그런 측면에서 신경전을 벌여가지고 어제 겨우 이루어졌는데 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공공 일자리 창출 이런 예. 걸 뭐 문재인 전 대표가 81만 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이 집중 공격을 했고 네네네.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를 공격하는 이런 분위기였는데 어제 거기서 가장 핫 이슈는 아무래도 대연정론. 안희정 지사가 이야기하는 대연정론. 네. 자유한국당과도 같이 할 수 있다. 네네. 이것이고 문재인 전 대표는 소연정론을 이야기했죠. 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이 정도만 해도 우리 의석수가 과반수를 획득을 확보를 하게 되니 예. 이 정도 연정 소연정 해도 된다 아하. 하는데 안희정 지사는 국회 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도 국정 운영 못한다. 네. 180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수 정당과도 해야 된다. 이런 설전이 벌어졌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대연정론과 소연정론 이것은 문재인 안희정 양강 체제가 구축된 상황에서는 경선 끝까지 네. 이게 하도가 돼서 갈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 대연정론을 이야기하고 또 선의론, 네. 선의론을 하고 나서 안희정 지사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추세가 있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네. 이것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안희정 지사 지지율은 조정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느냐. 네. 이 부분에 또 특히 민주당 지지자에게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네. 따라서 예. 뭐 승부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토론이 계속되니까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연정론이 하나 이제 있었고 또 뭐 박근혜 대통령도 선의로 이렇게 한 거겠지라는 그 말 때문에 안희정 지사가 또 지지율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20%대 됐다는 게 상당히 의미 있었다는데 지금 떨어지고 있고 네네. 추세적으로는 이렇게 반등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약한 각 여론조사마다 예. 뭐 좀 평균적으로 하면 4%에서 5%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어저께 이 토론에서 네. 사실상 좀 더 공격적으로 안희정 지사가 나왔어야 됐다. 아쉬워해요. 왜냐하면 2위나 3위는 1위 선두와의 격차도 있고 하니까 토론에서 어찌됐든 선두를 따라잡아야 되는데 몸조심하면 안 됐는데. 그렇죠. 그렇죠? 안희정 지사가 사실 자신의 아킬레스 건일 수도 있는 연정으로 문재인 전 대표를 공격을 했어요. 예. 그런데 문 전 대표가 많이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의 그 연정론에 대해서 소연정이 말이 되느냐. 지금 과반 갖고 말이 되느냐. 과반 자꾸 얘기하는데 선진화법 때문에 3분의 2여야 무언가를 한다. 당신이 얘기하는 그런 적폐라든지 모든 것들도 전부 다 과반 갖고는 될 수 없다. 네. 라고 공격을 했는데 사실 문 지사가 이제 소연정 얘기를 하면서 타협과 관련 타협을 해야지 네. 그것을 연정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하고 되받아친 것이 크게 어떤 승부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안 지사 승부가 나지 않으면 안 지사한테는 불리한 거거든요. 네. 안 지사는 어찌 됐든 조금 더 공격적이어야 된다. 뭐 표현이라든지 예. 혹은 뭐 쟁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데 실제로 좀 더 쟁점을 만든 사람은 이재명 시장이었어요. 네. 이재명 시장은 법인세와 관련해서 문 전 대표를 파고들었는데 예. 이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당신 싱크탱크와의 토론회에서 재벌 준조세 폐지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워딩을 사실 문 전 대표가 기억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예. 아니, 난 그런 뜻으로 얘기하지 않았다. 다시 봐라 했는데 다시 그걸 살펴보더라도 그때 폐지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예, 준조세 얘기했는데 그 준조세와 관련해서는 폐지하겠다라는 발언을 그때 했었어요. 근데 예. 문 전 대표가 그걸 기억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뭐랄까요, 좀 문 전 대표가 수세에 좀 몰리는 듯한 어떤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역시 이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려면 2위가 1위 후보를 막 추격하고 네. 거의 뭐 역전 가능성이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게요. 호남에서도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져 버리면 그건 동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요?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 저는 탄핵 선고 나기 전까지 예. 특별한 어떤 안희정 지사가 반등의 모멘텀을 갖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안희정 지사는 일단
어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 본인도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긴 했지만 전반적인 어제 토론에서의 이슈를 잡아간 것은 안희정 지사였거든요. 예. 대연정이라는 그 이슈를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걸로 인해서 지지율이 빠지고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이슈 자체를 오히려 공세적으로 이제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시장에게 던졌거든요. 저는 그러한 어떤 안희정 지사의 일관성이죠, 그것은. 예. 일관성, 이런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안희정 지사가 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이다. 입니다, 그것이. 네네. 하지만 이것이 이제 탄핵 선고가 이루어지면 네. 그 이후에 국면 자체가 또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로서는 현재의 일관성을 가지고 진정성을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호소해 가면서 네.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야권의 집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본다면 그리고 안희정 지사가 만약에 민주당의 후보가 돼도 정권 교체를 실현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온다고 하면 예. 새로운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또 한 번 지지율의 반등을 가져올 수 있다. 지금 네. 이런 이제 계산을 하고서 어쨌건 일관성과 진정성을 계속 갖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예. 나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떤 정치라는 게 결과인데 네. 이 의회 내에서의 그런 연정의 틀을 통해서 법을 통과시켜야 하고 싶은 어떤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라고 안희정 이사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물론 이제 그게 본인이 이제 진짜 당의 후보가 되어서 본선에 나간다 그러면 굉장히 뭐 설득력일 수 있지만 이건 일단 예선부터 통과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선 통과에서는 조금 불리한 지금까지는 뭐 그렇죠. 뭐 네. 지금 지지율이 오히려 그 문재인 전 대표는 조금 올라가고 예. 그 안지사는 좀 많이 떨어지고. 빠졌는데요. 네. 저는 이게 확실히 비디오 시대의 그 오디오적인 어떤 토론회는 조금 그렇다. 예, 그래요? 지금 현재 많은 뭐 젊은이들은 국민들은 이 비디오 시대에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말하느냐 네, 그게 네. 참 나중에 그 지지율에 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네, 네, 네. 어제 그 토론은 라디오 토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비디오 그러니까 보여주는 토론회가 벌어질 때 과연 저게 유지될 것인가. 다를 수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 문재인 전 대표에 하는 말이 네. 자기 생각이 뭔지를 모르겠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화면에 보셨겠지만 네. 문재인 대표는 원고를 읽고 계셨어요. 네. 그럼에 반해서 나머지 저희 안지사나 이재명 시장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과연 자기 이야기를 한 것인지 네. 아니면 참모진이 아까 뭐 우리가 그랬지만 메머드급 참모진 아닙니까? 네, 엄청나게 거기에서 써준 좀 이야기를 하는 건지 네. 우리는 사실 국민들은 문재인 전 대표 본인이 국정을 맡으면 어떻게 끌고 그 이야기를 네. 듣고 싶은데 아, 네. 문재인 대표는 왠지 옛날에 그 더민주당 대표할 때부터 자기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보여주는 토론회, 텔레비전 토론을 가가지고 네, 네, 네. 안지사, 이재명 지사 이렇게 진짜 자기의 생각을 네. 그거는 자기 생각을 드러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 네. 저거는 자기 생각을 그냥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예. 자기 생각을 순수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은 아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제가 뭐 라디오 토론이긴 한데 사실은 미디어의 구분이 거의 없어져요. 그죠? 동영상으로 다 보았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예. 예, 보이는 예, 라디오였죠. 뭐 이제 북에 볼 수 있고요. 예. 하여튼 지금 이제 거의 미디어의 저 차별이 없어져 버렸고 적어도 다 동영상에 나올 수 있었고 다 실시간으로 보고 그랬었죠. 예. 지금 그러니까 유튜브에도 지금 예. 뜨는데 이렇게 다 토론 볼수 시작하기 있습니다. 전에 예. 그 준비하는 모습까지도 다 보게 되니까 예. 후보 개인들의 그러니까 그 무대 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러면은 문재인 전 대표는 계속 이렇게 원고 보고 있고 뭐 저 안희정 지사는 뭐 저거 시계예요. 뭐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네. 모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니까 좀 그 후보들의 개인 성향을 알 수 있다는 것도 아, 좀 네. 더 그것도 색다르게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빵 시작하면서 하는 TV 토론보다는 네. 예. 어제 보면 일종의 이제 촌평적인 개념에서 본다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뭐 무슨 토론에 공포가 있는 거냐, 왜 자꾸 토론을 회피하냐, 막 네. 이런 문제 제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부자 몸조심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제 딱 보면 사실은 어제 승자는 문재인 전 대표. 그렇습니까? 예, 왜요? 굉장히 좀 여유가 있었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종건 실장 얘기대로 2위와 3위 주자의 공세가 좀 무뎠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문재인 전 대표도 예상보다는 훨씬 선방을 잘한 거예요. 선방을 잘했고 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고 공세에 대해서 농담으로 받아치기도 하고 네네. 이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TV 토론이나 이런 것이 진행될 때 안희정 지사 쪽에서는 지금 좀 쉽고 짧게 네. 얘기하라는 주문을 참모들이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철학적으로 너무 예, 너무 어렵게 하니까 그리고 비주얼에 안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렇게 포용적인 쪽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아마 TV 토론이
진행이 된다면 굉장히 좀 재밌는 그런 현상이 펼쳐질 것 같고요. 예. 어제 본다면 이게 토론의 어떤 격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저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막 인신공격 같은 걸 하지도 않으면서도 나름대로 정책적인 차이나 생각의 차이를 어느 정도 좀 볼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사실 따지고 보면 뭐 같은 편인데 너무 또 같은 편끼리 너무 지나치게 막 폄하하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는데 민주당에서 조금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분이 김종인 전 대표입니다. 네. 뭐 탈당할 것이라는 보도 나왔었고 네. 뭐 아직은 모른다는 본 얘기 나왔었고 또 탄핵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 나왔었고 오늘 문재인 전 대표는 또 본인 스스로 탈당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김종인 전 대표. 네. 그래서 남아있을 것 같은 그런 얘기도 했고 어떻게 보세요, 거취를? 김종인 전 대표의 네. 이 그 합법을 우리 4.13 총선 과정에서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나 모르겠어요, 무슨. 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이 어떤 분명히 이 탈당을 시사하는 발언도 하시면서 네. 나중에는 그거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이런 식으로 하고 네. 그때 4.13 총선 때도 그 문재인 전 대표와 나중에 비례대표 뭐 셀프 공천 문제 놓고 관계가 틀어졌을 때 안 하면 그만이야. 나 그 미련 없어.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끝까지 계셨거든요. 그럼요. 끝까지 계셨고 지금도 지금 대선 전국에 들어오면서도 처음에는 제3지대 그 반기문 전 총장과 제3지대 이야기를 하다가 또 한 번은 대연 종론 이야기는 안희정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희정을 또 밀 것처럼 그렇게 하고 또 최근 들어서 다시 또 뭐 제3지대에 나와서 그 뭐 킹이 된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기자들한테 또 관심을 갖죠. 또 얼마 전에 독일에 가기 전에 그 김무성 전 대표, 정의화 전 의장 만나서 그러니까요. 또 뭐 그 개헌을 고리로 뭐 연대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던지고 독일에 갔다 와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를 안 하고 있고. 네. 근데 어쨌든 저는 김종인 전 대표가 그 다음 대선에서 변수가 될 것이냐 네. 아니면 상수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저는 변수는 어느 정도 될 수가 있을 거라고 보지만 네. 그 어떤 큰 상수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하늘을 흔들 정도는 아니다. 일단 세력이 없고 네. 또 지금 그 이념의 정체성도 보수와 진보를 좋게 말하면 아우르고 네. 좋게 말하면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네, 네. 어떤 폭발력은 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솔직히 근데 뭐 저분은 늘 이제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결론이 나올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판단을 잘 모르겠는데 네. 문재인 전 대표가 네. 좀 꽉 좀 잡아달라. 왜 좀 이렇게 관심을 안 갖냐. 이런 쪽의 얘기도 아니신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데 그 문제는 아닐 그건 것 같아요.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 지난번에는 총선 때 한번 문재인 대표가 가서 한번 꽉 잡은 적이 있죠. 예, 예. 그런데 그때는 잘 박혔어요. 만약에 김종인 대표가 그때 당시 비대위원장에서 안 돌아온다면 또다시 국민의당이 탈당한 것처럼 박지원 원내대표가 박지원 의원이 탈당한 것처럼 네. 그렇게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김종인 대표가 그만큼 효용성이 있느냐, 예. 그때만큼 절박하냐 문재인 대표로서 예. 그렇진 않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문재인 전 대표가 만약에 탈당했을 때 같이 탈당할 의원들이 뭐 30명이다. 그러면 당연히 잡죠. 그런데 지금 그 비문 계열이 그만큼 그러니까 김종인 전 대표한테와 함께 탈당할 정도의 어떤 결속력을 갖느냐? 네. 그건 미지수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도 김종인 전 대표가 그걸 알 겁니다. 문재인 대표 절대 나를 잡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의미는 아닐 거라고 네. 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렇게 황교안, 홍준표, 그 사이에 유승민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을 뭔가 놓고 놓은 것 같다. 이렇게 그런 게 지금 시나리오가 그려지나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동그라미를 황 쪽에다가 많이 친 걸로 봐서는 거기다 많이 쳤습니다. 예, 안 그려서 그쪽에- 보니까. 네. 예, 어떻게든 지금 현 단계에서 자유한국당이 살기 위해서는 또 밑에다 생존이라고 썼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등등을 본다면 살기 위해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반드시 대선 출마가 좀 필요하다 이런 네, 생각을 갖고 네.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다가 홍준표 지사까지 출마 선언을 해서 이른바 황 트럼프와 홍 트럼프의 대결이 된다면 흥행이 될 거고, 네, 흥행이 될 거고 그렇다면은 이제 보수의 어떤 패권을 자유한국당이 가져갈 수 있다. 예. 그런 상황이 된다면 지금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같은 경우에 보수 후보 단일화를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다면 뭐 유승민 의원 등까지도 포괄하는 어떤 그러한 빅매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이제 정호택 원내대표나 박명호 총장이 좀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메모들이 나왔는데 실제로 지금 본다면 바른정당의 어떤 존재감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자유한국당 쪽에서 그런 그리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예. 흥행엔 성공 일정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에 정말 이제 탄핵이 인용된 기각된 결론이 날 텐데요. 그때까지 저희가 함께 열심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